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개발한 지가 좀 더 오래된 미사일들입니다. 한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다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더 신형을 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개발이 된 2010년대에 대체로 다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로 2020년대 들어와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신형으로 개발한 건 보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는 중거리급의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발을 많이 했죠. 자, 북한의 미사일 명칭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약간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화성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화성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화성포 몇 형이라고 형을 또 붙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약간 근데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어떤 추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다가 다시 원래대로 썼다가 다시 또 바꿔서 썼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일부러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화성포 몇 형 이런 식으로 그냥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거리 준중거리 나누기도 하는데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거리보다는 길고 ICBM보다는 짧은 사거리가 1000에서 수천 킬로미터, 5000 킬로미터 정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흔히 이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화성포 7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됐죠. 사실 1990년에 공개가 됐으니까 좀 오래된 미사일인데, 노동 미사일이라는 게 무슨 그 노동자들이 만들었다, 노동당의 미사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발견된 곳의 지명이 노동리래요. 노동리. 그래서 노동 미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흔히 부르는데, 화성포 7형 보면은 사실 탄두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앞에 한번 뾰족하게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뭉툭하게 딱 들어오는 좀 특이한 모양을 좀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오래된 미사일이다 보니까 개량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을 왜 많이들 주목을 하냐면, 이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전해졌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샤하브 3이나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기술 전수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샤하브 3이나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을 토대로 해서 역으로 화성포 7형의 재원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사정거리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사정거리가 1300km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만들 때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거리 1000도 만들어보고 2000도 만들어보고 3000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아깝잖아요. 만들었는데 쓸 데가 없으면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쏠까? 여기서 저기까지 쏴야 되니까 사거리 얼마짜리 만들자. 그 다음에 괌도 공격해야 되겠는데, 그럼 괌 공격하려면 사거리 얼마 필요하지? 그러면 얼마짜리 미사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쓸데없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지는 않아요. 그럴 일은 없죠. 자, 이게 이제 첫 시험 발사가 1993년에 있었다 그래요. 그때 500km를 날아갔고, 2014년에 650km, 2016년에 800km, 2016년에 600km 이렇게 날아갔고, 2016년에 발사했는데 이때는 이제 1000km를 날아갔다고 하니까, 아니 사거리가 500에서 1000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 고각 발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개발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993년에 처음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개량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스커드 ER, 개량형 이런 식으로 부르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다른 미사일과 달리 북한에서 뭐라 부르는지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공개도 안 됐고 파악도 못 했어요. 그래서 무슨 미사일인지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2005년쯤에 우리 군에서 이제 포착을 했대요. 북한에 신형 미사일이 있네 라는 겁니다. 이게 화성포 9형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미사일이 2016년과 2017년에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17년 3월 6일에 발사한 게 매우 특이합니다. 이 이제 영상을 북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네 발을 쏘는데 이제 쭉 도로에 차량 네 대가 이렇게 딱딱딱 서 있고 여기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올려서 동시에 발사를 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중간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미사일 하나가 약간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니까 세 발은 거의 동시에 올라가는데 한 발만 뒤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예를 들어 동시에 발사 버튼 눌러도 이게 동시에 점화돼서 동시에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발만 약간 느려진 거죠. 근데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가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우주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동시에 발사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발이 뒤쳐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반에 갑자기 나머지 세 미사일의 속도가 약간 둔해져요. 가속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나머지 뒤쳐졌던 미사일이 쭉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발이 높이를 맞춰가지고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속도를 조절을 해서 서로 높이를 맞춘다. 이건 거의 야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하지? 매우 미세한 조절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다라는 게 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확성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를 대략 50에서 190m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치고는 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게 백텀블링을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사일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 정도 되면 이제 2단 기본이 2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탄두만 이제 분리가 돼요. 자, 탄두가 분리돼 가지고 이제 쭉 낙하를 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낙하를 해서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제 모양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중간에 빙글빙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자세 제어를 안 한다는 거죠. 자세 제어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떨어지면은 막 이제 공기 저항이 불규칙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원형 공산 오차가 50에서 190m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 상당히 정밀하게 날아간다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북극성 2형이라는 갑자기 화성포가 아니라 웬 북극성이지? 네, 매우 특이하죠. 북극성 2형이라는 얘기는 1형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극성 1형은 SLBM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리고 북극성 2형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극성 1형을 만들고 이거 괜찮네 2형도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 지상에서 발사할 수는 없나? 해서 그냥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제 SLBM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성포 계열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재원도 다르고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이제 궤도 차량에서 발사를 해요. 무한 궤도가 달린 차량에서 발사한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무한 궤도가 탑재된 차량이 바퀴 차량에 비해서 험지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퀴 차량은 포장도로나 아니면 포장도로에 가까운 그런 곳을 이제 다닌다면은 이 궤도 차량은 막 아무데나 막 갈 수가 있어요. 탱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얘는 대신에 바퀴 차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속도가 좀 느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타이어가 없잖아요. 타이어가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에서 엄청난 고열과 화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타이어를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약간 그 가림막 같은 걸로 박 타이어를 보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꽃이 타이어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데 이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쇳덩어리라서.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바로 발사하고 바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어서 뭐 안정성도 더 있고 뭐 그런 이제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그 전에 나왔던 중거리 미사일하고 달랐던 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사일이. 다른 미사일들은 그냥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 얘는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밀폐를 시킬 수 있다는 거고 밀폐를 시키는 건 주로 고체 연료 미사일들을 밀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가지고 그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다 밀봉을 해가지고 진공 상태나 뭐 이제 질소가스 같은 걸 이제 충전을 해놓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밀봉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은 고체 연료 미사일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화성포 미사일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얘가 그 북한이 초기에 고체 연료 미사일보다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주로 이제 많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이 다 액체 연료 미사일이었는데 얘가 고체 연료 미사일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통으로 된 게 그 콜드 런치 방식을 쓰는데 또 이제 유용합니다. 콜드 런칭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는데 얘를 처음에는 그냥 위로 던져 올립니다. 슉 던져 올려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점화를 거예요. 중간에 점화를 해서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처음부터 그냥 점화를 해가지고 막 연료 분사하면서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발사대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발사대가 이제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과 압력을 견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발사대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이제 뭐 발사대 차량이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 올려서 공중에서 점화를 해가지고 아래 발사대 차량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콜드런칭은 뭐 지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할 때도 항상 반드시 쓰는 그런 건데, 이게 던져 올렸다가 이게 떨어지기 전에 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화 기술이나 아니면 공중의 자세 제어 기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드런치 방식이 쉬운 로켓 그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북극성 2형이 그리드핀을 이용하거든요. 이것도 언론에서 좀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리드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날개하고 좀 달라요. 날개와 방향이 좀 다른데, 이게 사진으로 이제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 그리드핀을 이용하는 게 언론에서는 저 구형이다, 구소련에서나 쓰던 기술인데 북한이 기술이 워낙 없으니까 저런 기술을 쓰는 거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그리드핀은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미사일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이제 아는 척 하면은 기레기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북극성 2형의 사거리를 군 당국에서는 2,000에서 3,000km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보다 더 나간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북극성 1형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로 북극성 2형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극성 1형 사거리가 2,500km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 2형의 이 궤도를 분석을 해볼 때 사거리가 한 5,500km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면은 이제 북한에서 쏘면은 저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화성포 10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성포 10형도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중거리 미사일, 이 미사일의 모양이 주로는 공기 저항을 얼마나 이제 이겨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공기 저항을 최소로 할까라는 건데,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우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주 공간까지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날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속도와 뭐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좀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미 당국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무수단 리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화성포 10형으로 이름이 이제 확인이 됐고, 괌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만드는 거 보면은 어디를 공격하려고 만드느냐,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일 미군 기지, 뭐 오키나와라든지, 그 다음에 괌에 주요 이제 미군 기지가 있어요. 괌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자체에 무슨 군사 기지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뭐가 있죠? 미사일 방어 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을 일단 없애려면 알래스카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의 거리에 맞게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화성포 10형을 처음에 그 시험 발사한 게 2016년이에요. 근데 이제 군 당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북한이 8번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성공한 게 2016년이다. 그 전에 7번 시험 발사를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성공률이 매우 낮은 미사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반론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원래 미사일이라는 게 개발하다 보면 실패를 중간중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량, 원인 분석해서 개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화성포 10형이 유독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만들기 어려운 미사일을 만들었구나 뭐 이런 게 좀 추정이 되는 거죠. 다른 미사일들은 계속 잘 만들다가 왜 굳이 이것만 이렇게 많이 실패했겠느냐. 뭔가 다른 용도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서 중거리로 넘어가면은 시험 발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그냥 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중거리 미사일은 쏘면 이게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쏠 수가 없어요. 어디 이제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태평양 바다를 향해 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북한에서 태평양을 향해 쏘면 그게 일본을 향해 날아가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거리 미사일부터는 북한에서 시험 발사할 때 고각 발사를 합니다. 그냥 위로 쏴서 그냥 떨어지도록 멀리 안 날아가게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각 발사 자체가 원래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상당한 무리를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화성 10형 자체를 북한이 쓰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전 배치하려고 만든 미사일이 아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개발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일부러 다양하게 실험을 해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탄두 모양도 되게 특이하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뭐 그리드핀을 쓰기도 하고 사실 이 미사일을 그리드핀을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리드핀을 썼어요. 그리드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리드핀 접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사관 안에다 놓고 발사한 다음에 필요할 때 그냥 펴려고 평소에는 안 쓰다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서 이 미사일에 굳이 그리드핀을 쓸 이유가 있나? 뭐 그런데 왜 그리드핀 썼지? 그러니까 뭔가 실험용으로 자꾸 써본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게 화성포 12형인데 사실 북한의 이제 가장 최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결정판이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이 미사일을 가장 많이 쓸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3.18 혁명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해요. 근데 아니 그전에도 로켓 엔진 많이 있었는데 뭐 신형 엔진 만든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북한에서 뭐 어떻게 엔진을 개발했냐면 외국 로켓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뜯어서 기술을 보고 그걸 복제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북한에서 모방 개발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나라 엔진 기술을 가지고 만들지 말고 독자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3.18 혁명으로 탄생한 신형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독창적으로 만든 그런 개발된 것이다. 독자 개발 미사일 엔진 이렇게 이제 좀 본 거고 이걸 북에서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엔진을 남쪽에서 부르는 이름인지 북에서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북에서 백두산 엔진이라는 표현을 쓴 문건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아무튼 이 백두산 엔진이라는 걸 만들고 이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이 바로 화성포 12형입니다. 근데 이게 화성포 12형 첫 시험 발사를 2017년 4월 5일에 해요. 그러니까 엔진 시험을 3월 18일 날 성공하고 보름 정도 지나서 바로 그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 좀 황당하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미 이 엔진을 개발해 놓고 미사일 탑재까지 해 놓고 엔진 시험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엔진 시험 해보니까 되네? 되면 미사일도 되겠네? 쏴보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추정이 듭니다. 안 그러면 처음 시험해가지고 시험 성공했어. 이 엔진 쓸 수 있겠어. 그러면 바로 미사일에 탑재해 봅시다. 보름 만에 그걸 탑재를 한다고요? 와, 그러면 뭐 굉장한 거죠. 속도가. 자, 아무튼 그래서 4월 5일에 이제 첫 시험 발사했는데 이때는 실패한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북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말 수는 없고 2017년 5월 14일에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최고 고도 2111.5km, 비행거리 787km.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추정한 거는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5,000km를 날아갈 거다. 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또 7,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괌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로 북에서도 그렇게 공격했어요. 이거 괌 공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km입니다. 그러니까 5,000km 정도 사거리면 충분히 뭐 날아오고도 남죠. 그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북한이 화성포 12형과 유사한 미사일들을 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좀 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름도 공개를 안 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이름 공개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다라는 거고 사거리별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운영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주진미군과 괌을 이제 겨냥하고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당장 미국만 봐도 미사일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사일 종류가 많으면 뭐 용도별로 쓰면 되니까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개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겠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느냐 뭐 10가지 종류를 100개씩 만드는 거랑 한 가지 종류를 1000개 만드는 거랑 당연히 한 가지 종류를 1000개 만드는 게 대량 생산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을 왜 썼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미사일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어망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 뭐 이런 이제 장점도 있긴 있죠. 자,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100여 개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2016년에 나온 보도예요. 그러니까 발사 차량이 100대인데 미사일이 1000발 있다는 얘기는 발사 차량에서 발사하고 발사 차량은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미사일 탑재해서 또 와서 또 쏘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한 10발씩은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과연 이동식 발사 차량이 100여 개밖에 없을까 100여 대밖에 없을까라는 의문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열병식에 등장하는 발사 차량만 수십 대인데 그러면 100여 대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발사 차량의 대부분을 열병식에 동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럴까? 발사 차량은 훨씬 더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들의 이제 특징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쏴봤어요. 뭐든지 많이 쏴보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오작동을 할 때마다 뭐가 문제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처음 한번 쐈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와 완성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만 더 추워. 그럼 갑자기 오작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가 내려 오작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 조건에서 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미사일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많이 들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내륙에서 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륙에서 쏘면 어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쏘면 이게 중간에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륙에서 쏴버리면 이게 중간에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평양 상공을 관통하는 훈련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쐈는데 날아가다 평양 상공에서 갑자기 오작동 해가지고 툭 떨어져 버린다. 그럼 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신뢰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참 보면은
이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이게 막 수억씩 깨지니까 함부로 못 한단 말이죠. 국방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가 40배 이상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22년 12월 17일에 북한 군사포럼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발사한 미사일의 비용만 최대 5억 3천만 달러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그 포럼을 하고 난 뒤에 12월 31일까지 세 차례 7발의 미사일 발사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발사한 비용이 더 늘어났겠죠. 자, 5억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5천억. 지금 환율로 치면은 7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미사일 발사로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정부의 1년 예산이 85억 달러입니다. 국방비가 한 13억에서 16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방비의 3분의 1을 미사일 발사에만 사용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시험 발사에만 그렇게 되는데 실제 미사일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국방비를 100% 미사일 개발에만 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뭔가요? 뭐가 문제냐?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 수치가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국방비를 100% 미사일 개발에만 씁니까? 말이 안 되지. 국방비의 3분의 1만 미사일 발사에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은 미사일만 쏘고 뭐 군대는 총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북한 관련된 통계 수치 자체가 좀 엉망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미사일 비용이 과연 미사일 발사 비용이 5억 3천만 달러가 들었을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이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건 다 살펴봤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남북미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다 살펴봤고, 전부는 아닌데 주요한 것들은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중에서 지금 이제 안 살펴본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나중에 따로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미사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 다음 시간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질문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실 때 그 주제와 맞는 질문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 질문 갑자기 막 이것도 궁금한데 라고 막 하시면 이게 주제와 관계없는 거를 녹여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자주시보와 촛불전진 유튜브 채널로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무기열전 많은 시청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